30대 여자입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어릴 때 저희 집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빠는 작은 회사에 오래 다니셨고, 엄마는 동네에서 학습지 선생님을 하시면서 저랑 남동생을 키우셨죠. 두 분 다 지금도 건강하시고요. 집안 분위기가 뭐 그리 화목하다 싶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때 되면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큰일 있으면 서로 챙기는 그런 집이에요. 아빠는 말수가 적은 편이라 평소엔 신문이나 TV 보시다가 가끔 한마디씩 툭 던지는 분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빠 옆에서 혼자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분이었어요. 두 분이 크게 다투시는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죠. 저랑 남동생은 2살 터울인데 어릴 때부터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동생은 저보다 차분한 성격이라 어떤 일이 생기면 오히려 저를 다독이는 쪽이었어요. 전 그런 동생을 좀 의지하는 편이었고요. 저희 가족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길어졌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자연스럽게 미대를 갔어요. 졸업하고 나서 입시 미술학원에 강사로 들어갔고요. 처음에는 그저 그림만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입시 학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간단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손이 빠른 아이, 감이 좋은 아이, 그런데 자꾸 흔들리는 아이, 부모님 욕심에 끌려와서 붓을 쥐는 게 싫은 아이까지 정말 별별 아이들이 다 모이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림 봐주는 시간보다 아이들 마음 봐주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날도 많았고요. 학부모님 상담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 몇 년은 솔직히 힘들었어요. 입시철이 다가오면 밤 늦게까지 학원에 붙어 있는 게 기본이었고, 집에 가서도 일하느라 잠도 잘 못 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봐준 아이들이 1명, 2명 합격 소식을 들고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보람을 크게 느끼면서 아, 이 일 하길 잘했구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럼 또 한 해를 버틸 힘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버티면서 몇 년 지나니 학원에서도 인정해주는 강사가 되어 있었고, 큰 돈을 버는 일도 그렇다고 대단한 명예가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일하는 동안엔 제가 최선을 다하며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가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하시면서도 막상 제가 천천히 할래 하면 그래, 네 인생이지 하고 한 발 물러서 주시는 편이었어요. 그 부분이 참 고마웠죠. 친구들 중에는 종종 결혼 얘기로 부모님이랑 싸우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전 그런 일로 마음 상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에 친척 어른들이 가끔 혜진이는 시집 안 가니 하실 때도 아빠가 옆에서 얘는 일이 재밌대요, 천천히 갈 거예요 하고 알아서 막아주셨죠. 친구들이 결혼 얘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할 때도 저는 그저 난 좀 더 천천히 생각하자 라고 여겼어요. 친구 결혼식에 가서 부케 받으라는 얘기를 듣고도 나는 못 받아, 다른 사람 시켜 하고 손사래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한 번은 친한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듣기도 했어요. 네가 아직 진짜 결혼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래. 만나고 나면 달라질 거야. 에이,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지겠어.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두고 봐.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마음 흔들리니까. 그땐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의 시간은 1년 4계절 비슷한 속도로 흘러갔고, 큰 욕심 없이 이대로만 살아도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30대 중반을 보냈죠. 그러다 친구의 말처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카페 자리에서였어요. 친구랑 둘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더니 슬쩍 묻더라고요. 나 아는 오빠가 지금 근처에 있다는데 잠깐 합류해도 돼? 누군데? 회사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사람 괜찮아. 부담스럽긴 안 할게. 별일 아닌 듯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동차 부품 도매 쪽에서 영업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즉흥적인 만남도 그렇고 직업 특성도 있으니 왠지 말이 많고 가벼운 사람이 아닐까 짐작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제 예상과 정반대더라고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는 그냥 골라주시는 거 먹을게요 하면서 수줍게 웃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반박자 늦게 답하면서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일 얘기할 때는 제법 프로페셔널해 보이는데 자기 얘기로 넘어가면 자꾸 귓볼이 빨개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묘하게 귀엽기까지 했고요. 그러다 친구가 시계를 자꾸 보다가 슬쩍 분위기를 살피며 일어났어요. 나 약속이 또 있어서 먼저 갈게. 둘이 천천히 이야기 나누다가 가. 친구가 자리를 비우면 어색해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기우였더라고요. 둘만 남고 나서 오히려 대화가 술술 풀렸달까요? 어릴 때 어떤 동네에서 자랐는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무서웠는지, 그런 시시한 이야기인데도 둘 다 자꾸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많은 자리 가면 1시간 내내 한마디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신기하네요. 그래요? 영업하시는 분 치고는 의외인데요. 회사에선 일 모드가 따로 있는 거고요. 사적인 자리에선 거의 듣는 쪽이에요. 그 말이 어쩐지 듣기 좋았어요. 결국 카페가 문 닫을 때가 다 되도록 자리에 마주 앉아 있게 됐어요. 헤어지고 나서 친구한테 슬쩍 물어봤죠. 너 일부러 자리 비운 거지? 네 표정 보고 어라 싶어서 빠진 거지. 내가 눈치 없는 줄 알아? 그렇게 두어 번 더 만나고 나서야 이게 어쩌면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와서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혜진 씨 보면 저랑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 한 번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혜진 씨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농담을 잘하잖아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죠. 옆에 있으면 저도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는 활달한 성격이었고 학원 아이들이랑 농담 주고받는 게 일이라 자연스러웠던 건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부러워 보였나 봐요. 게다가 평소엔 잘 풀어내지 않는 속 얘기를 그 사람한테는 곧잘 꺼내곤 했거든요. 학원에서 부담스러웠던 학부모 얘기라든가 가끔 그림이 손이 잡히지 않는 날 얘기 같은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참 됐다가 진심 어린 답을 해주는데 그 반응이 제겐 늘 안심이 됐어요. 다만 그 사람이 가족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 게 살짝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부모님이랑 형이 한 명 있다는 정도 말고는 자세히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슬쩍 물어본 적도 있어요.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야?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 그냥 평범해. 형이랑은 친해? 그냥 그래. 그 정도로만 답하고 말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그냥 무뚝뚝한 성격 탓인 줄로만 알았죠.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평소 남편은 결혼 이야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자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좀 놀라긴 했죠. 자기랑 결혼이 싫은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 미뤄? 갑자기 왜? 올해 우리 형이 결혼하기로 했거든. 이유를 듣고 나니 솔직히 좀 어리둥절했죠. 시부모님이 차별하시는 분들도 아닌 것 같고 형도 같은 애 해도 상관없다. 너희 편한 대로 해라 라고 했다는데 정작 본인이 같은 해에 결혼하는 건 죽어도 싫다는 거였거든요. 형제가 같은 해에 식을 올리는 일은 피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왜 그렇게까지 미루고 싶은 건데? 그냥 같은 해는 좀 그래.
우리 결혼이 묻힐 수도 있고. 그러고는 자꾸 말을 돌리는데 그 사람 표정이 평소답지 않게 단호해서 더 이상은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전부터 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묘하게 형을 깎아내리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형은 그냥 사람 좋은 척하는 거야. 다 보여주기지. 형은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이야. 본인 능력이 없어도 주변에서 잘 따라주는 타입이지. 이런 식이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일인가 싶은 말들이었죠. 옆에서 듣고 있으면 가끔은 자격지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사이가 대놓고 나빠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어딘가 대면대면하고 살짝 거리가 있는 사이 같았어요.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어요. 너도 우리 집 가면 알 거야. 형이 거기 있으면 내가 좀 묻히는 거. 묻힌다니 무슨 소리야? 왜? 그냥 그래. 분위기가 보통 그렇게 흘러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니 더는 캐묻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려다 결국 받아들였어요. 알았어. 그게 마음에 걸리면 우리 내년에 하자. 1년 미룬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제야 표정이 풀리더라고요. 고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체 형이랑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하는 의문이 마음 한쪽에 잔잔하게 남았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 한쪽이 이렇게까지 바라는 거면 들어주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리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사정이 그렇다면 굳이 우길 일은 아니지. 1년 뒤에 해도 늦지 않아. 형제 사이에 별별 일이 다 있는 거니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엄마 말이 옳다 싶어 그 뒤로는 더 이상 그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처음 뵌 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평소 남편이 형 얘기를 꺼낼 때마다 늘 살짝 빈정거리거나 깎아내리곤 했어서 솔직히 좀 긴장한 채로 갔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분이길래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을까 싶은 마음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뵌 아주버님은 남편이 말하던 그 형이 정말 맞나 싶을 만큼 다정하고 밝은 분이셨어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맞아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혜진 씨라고 했죠? 와줘서 고마워요. 오는 길 안 힘들었어요? 네, 괜찮았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긴장이 좀 풀리네요. 긴장은 무슨, 편하게 있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어려운 집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3살 많고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알면 할수록 배려심 많은 분이었죠. 식사 자리에서도 아주버님은 제가 어색할까봐 일부러 농담을 해주시고 음식도 직접 챙겨주셨어요. 시부모님께도 살갑게 굴면서 어머님 손에 묻은 양념을 직접 닦아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란 인상이 저절로 들었어요. 식사 중간엔 남편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러시기도 했어요. 좋은 분 만났네. 잘해야 된다 너. 남편은 그 말을 받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옆에서 보니 어쩐지 형의 그런 언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님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 다정하시고 배려 넘치고. 자기 얘기랑 좀 다르신데? 겉으로만 그래. 피식 비웃듯이 코웃음을 치면서 한 그 대답이 어쩐지 차게 들렸어요. 같은 핏줄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빈정대듯 말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시댁에서 본 아주버님의 모습은 분명 그날 하루만 꾸민 게 아니라 평소에 몸에 밴 다정함 같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마음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방이 있구나. 무서워서 그 방을 굳이 열어보고 싶진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식탁에서 본 아주버님의 다정한 손길과 차 안에서 본 남편의 차가운 코웃음이 자꾸 머릿속에서 겹쳐졌거든요.
사람마다 형제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건 알지만 분명 그냥 넘어가기엔 찜찜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척이다가 눈에 감았죠. 그해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상대는 웨딩 플래너로 일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결혼식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 동서가 된 그분은 시니컬하면서도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도 많지 않고 웃을 때도 미소만 살짝 보이는 시기였죠. 그런데 의외였던 건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였어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꽤나 놀랐죠. 세상 정말 좁네요. 그런 인연이 어딨어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내내 다른 반이었고요.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동서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만나도 저런 애를 만나냐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좋다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죠. 그리고 다음해 봄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됐고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식이 끝난 뒤 시부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제 두 손을 꼭 잡으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잘 부탁한다, 새아가. 재성이는 어릴 때부터 질투도 많고 자존심이 세서 우리도 마음을 많이 졸였어.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는 거 보니 이제야 철이 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시아버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이 짠하게 박혔어요.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데 내가 잡아준 거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살짝 다른 감정이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님조차도 다 잡지 못한 사람을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부탁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 작은 물음표를 그날은 그저 행복한 분위기 속에 묻어뒀습니다. 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슬쩍 묻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셨어? 잘 부탁한다고 하셨지. 자기 어릴 때 얘기도 좀 해주시고. 어릴 때 얘기 뭐? 질투도 많고 자존심 세서 걱정 많이 했다고. 그 말에 짧게 코웃음을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항상 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에휴, 별거 아닌 듯한 반응이었는데 표정이 너무 굳어 보여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가볍게 받았죠. 어머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신경 쓰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지. 좋게 들어. 좋은 말이 아닌데 어떻게 좋게 들어. 그 말투에 묘한 가시가 있었는데 저는 굳이 더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좋은 분위기를 굳이 깨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날 밤 신혼집에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님이 따로 손에 쥐어주신 봉투를 다시 꺼내봤죠.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둘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이라는 한 줄이었어요. 그 한 줄에 시어머님이 그동안 둘째 아들 때문에 마음 졸이셨던 세월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코끝이 시큰했죠. 결혼하고 얼마 뒤 아주버님이 남편 생일을 챙기겠다며 동서까지 넷이 모이는 식사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날 본 아주버님과 동서의 사이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손도 자연스럽게 맞잡고 농담을 주고받는 호흡도 척척 맞아서 어떻게 저렇게 잘 맞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그 두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웃긴 얘기가 나와도 무표정이었고 아주버님이 따라주시는 술도 마지못해 받는 모습이 영 어색했죠. 그러다 동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가벼운 농담을 던졌거든요. 그런데도 대답도 시큰둥하게 하고 잠만 만지작거리더라고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옛날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남편이 취했는지 갑자기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형,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은 늘 형만 믿잖아. 나는 늘 천덕꾸러기 취급이었지. 재성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집에도 더 자주 가고 용돈도 더 자주 드리는데 부모님 마음속 아들은 결국 형이잖아.
난 그게 너무 웃기고 억울해. 야, 너 또 그 얘기야? 그거 다 네 피해망상이야. 나도 부모님 챙겨. 그리고 부모님도 늘 너를 생각하시고. 아주버님이 어이없다는 듯 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시퍼렇게 굳더라고요. 동서는 옆에서 슬쩍 분위기를 살피더니 가만히 잔을 내려놓았고 결국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파투났죠.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아주버님이 시비 건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자기 생일이라고 신경 써서 모인 날인데. 당신은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좀 알게끔 얘기해봐. 한참 운전만 하다가 그제야 답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부모님이 두 분이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 난 꽤 살 만큼 버니까 괜찮고 형은 복지센터에서 일하느라 형편이 빠듯하니까 유산을 좀 더 챙겨줘야겠다고. 그때부터 그냥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 그건 부모님이 아주버님 형편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지 자기 미워서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형을 미워하는 게 말이 돼? 아주버님 잘못도 아닌데. 알지. 알면서도 안 되는 거라고. 그제야 그 사람 마음속 응어리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걸 그렇게까지 마음에 박아뒀나 싶어 이해 안 되기도 했어요. 그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형제 사이는 계속 이런 식이겠구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술이 좀 깼는지 표정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어요. 옆에 앉아서 가만히 어깨를 토닥였죠. 자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사람이 한 번 박힌 생각은 잘 안 빠지잖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괜히 이런 일에 열리지 말자. 그 말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솔직히 남편이 좀 속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첫째의 상황을 보고 마음 쓰시는 거지 둘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게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입에 담으면 더 상처받을 게 뻔하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죠. 그러다 며칠 후 아주버님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과 약과 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아무래도 화해를 위해 오신 듯 했죠. 내가 그날 좀 심하게 말했다. 미안해 재성아. 형이 미안하게 뭐 있다고. 됐어. 있지. 그 동생 마음 헤집어 놓고 그게 형이냐? 네 맘 다 아는데. 그날 그냥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받을 거 싶더라고.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아주버님이 진심으로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결국 마음을 풀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날 동네 술집에 가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왔어요. 새벽에 돌아온 남편 얼굴이 오랜만에 후련해 보이더라고요. 형이랑 진짜 오랜만에 속 얘기했어. 잘했어. 그게 형제지. 양쪽 다 풀려서 다행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걱정이 한결 놓였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지겠구나 싶었고 그날 밤은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무렵부터 한동안은 두 사람 사이도 좋아 보였어요. 가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고 시댁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형제가 옛날 얘기를 하며 웃곤 했죠. 시어머님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한테 살짝 그러시기도 했어요. 새아가, 네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둘째가 좀 편안해진 것 같아. 어머님,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있지. 그 원래 새 식구가 잘 들어오면 편하는 거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시기엔 일이 좀 풀려서 학원에서 책임 강사로 올라갔고 남편을 챙기는 일에도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땐 정말 큰 풍파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삶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후 동서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다 그냥 들렀다고 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어서 살짝 의아하긴 했죠. 그래도 반갑게 맞이하고 차를 내드렸어요.
동서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긴 했는데 다만 얼굴이 유난히 푸석해 보이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결혼 생활은 잘 하고 있냐, 이 계획은 있냐, 이사 계획은 없냐, 그런 안부를 꽤 길게 물어봤어요. 우리야 뭐 별일 없이 살죠. 형님은 어떠세요? 요즘 일은 잘 되세요? 사실 다 일 그만뒀어. 올해 구상해온 사업이 있어서 그거 준비 중이야. 아, 사업이요? 어떤 거 하시는데요? 그건 좀 더 자리 잡히면 얘기해 줄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말끝에 짧게 한숨을 내쉬시는데 그 모습이 왠지 너무나 무거워 보였네요. 어디 가서 약한 모습 보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형님,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셔요.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곧바로 화제를 돌렸어요. 요즘 부동산이 어떻다더라. 대출금리가 어떻다더라. 그러다 이런 말을 흘리듯 꺼내셨죠. 혹시 시댁 어른들 재산 얘기 동서는 들은 거 있어? 네? 재산요? 아니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도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긴 저희에게 따로 안 꺼내셔서요.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러시고는 평소처럼 마무리 인사를 하고 일어나셨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서 뒷모습이 너무나 무거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을 닫고 홀로 곰곰이 곱씹어봤죠. 형님네 사정이 어딘가 단단히 어그러져 가고 있다는 짐작이 들더라고요. 이 사업 준비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어쩌면 자금 쪽으로 무리가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졌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꺼내면 될 일이지 굳이 시댁 어른들 재산 얘기를 물어볼 일은 아니지 않나 싶었죠. 평소 동서 성격을 떠올려봐도 그건 영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었어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던 분이 그날따라 유난히 주저주저 말을 꺼내던 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며칠 전 시어머님이랑 통화할 때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시어머님이 지나가듯 큰애가 요새 연락이 좀 뜸해. 일이 많이 힘든가 봐 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흘려들었는데 동서가 다녀간 일이랑 겹쳐 생각해보니 둘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힘든 상황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내내 머릿속이 묘하게 어수선했습니다. 이 위화감의 정체가 뭔지 끝내 잡히질 않더라고요. 다음날 학원에 가서도 아이들 그림 봐주다가 자꾸 손이 멈췄어요. 옆에서 한 아이가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묻길래 그제야 정신을 차렸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동서가 집에 다녀갔다고. 그런데 자꾸 돈 얘기를 묻더라고요. 시댁 어른들 재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말이에요. 형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처음엔 그냥 안부 묻는 것 같았는데 자꾸 화제를 그쪽으로 돌리시더라고. 분명 다른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 그 말을 듣고 남편 표정이 묘하게 굳더라고요. 단순히 뭔 일이 있겠거니 하고 넘기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혼잣말처럼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곤란한데. 곤란해? 뭐가 곤란해? 아니 그냥 혼잣말이야. 사실 형수가 요즘 좀 힘들다는 얘기를 형한테 들었거든. 그럼 자기가 한번 아주버님이랑 다시 얘기해봐. 형님이 그렇게 직접 와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면 진짜 어려운 거잖아.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평소 같았으면 가볍게 들렸을 텐데 그날따라 묘하게 신경 쓰였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부쩍 예민해졌습니다. 저한테만 그러는 것 같진 않았고 사람 자체가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느낌이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힘든 거야? 그냥 일이 좀 많아. 신경 쓰지 마. 바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기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랬으면 미안해. 풀어볼게. 근데 정말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았어요. 새벽에 들어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고 출장이 잡혔다며 1박 2일씩 지방을 다녀오는 일도 부쩍 늘었어요. 어디로 출장 가는 거냐고 물으면 거래처 쪽이 당신은 이름 말해줘도 모를 거야 하면서 대충 넘기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런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있는 게 영 찜찜했어요. 그래도 회사 일이라는 걸 자꾸 캐물을 수도 없어서 그저 바쁜 시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 노력했어요. 마음속에 무언가 쌓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지만요. 그 무렵 시댁에 기념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그날 시아버님은 막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오신 참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영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큰 병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려면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둘러앉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죠.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요즘은 미리 잡으면 다 잘 치료된대요. 그래, 그래도 막상 받아보니까 영 마음이 그렇네. 시어머님이 옆에서 눈가를 훔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무심코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동서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그 짧은 표정이 너무 또렷해서 잠시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 동서는 시댁 어른들 일이라면 누구보다 살갑게 챙기는 분이었기에 그 표정이 더욱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용돈을 못 챙겨드렸네. 죄송해요. 라며 손편지 한 통을 드렸어요. 시어머님이 그 편지를 받아 읽으시더니 갑자기 손을 떨면서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큰애야, 돈이 뭐가 중요해. 너희가 건강하면 됐어. 편지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 우리는 너희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여전히 이유는 알 수 없었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슬쩍 입을 떼더라고요. 형수가 사업 준비하다가 사기를 크게 당한 것 같더라. 진짜? 얼마나 크게? 정확한 액수까진 모르겠는데 꽤 깊이 들어간 모양이야. 그래서 형도 요즘 힘든 거고. 그래서 형님 안색이 그렇게 안 좋아 보였구나. 그 말을 들으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이해가 됐지만 아까 본 동서의 그 짧은 웃음만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에 어떻게 웃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의문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일이 더 바빠지면서 시부모님 병원 모시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가 도맡게 됐어요. 정밀 검사 받는 날 모셔다 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가끔 음식도 해드리고요. 입시학원이라는 데가 그나마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오전이나 오후 비는 시간에는 잠깐씩 시댁에 들릴 수 있었거든요. 아유, 일하는 사람을 자꾸 부르게 해서 어쩌니. 저 시간 괜찮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부엌으로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혜진아, 사실 우리 명의로 작은 땅들이 좀 있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자산이라고 모아둔 거거든. 그건 두 아들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야. 어느 한쪽에 더 쏠리는 일 없이. 둘째가 어릴 때부터 형이랑 비교당한다고 생각해서 응어리가 있는 거 다 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정리해 두려고 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평생 자식 둘 사이에서 마음 쓰셨을 그 시간이 다 느껴져서 저도 손을 살며시 잡아드렸죠. 네가 옆에서 재성이 좀 잘 타일러 주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그 애 안에 박힌 게 있어서 잘 안 믿어. 네 말은 또 다르게 들을 거다. 우리 소원은 하나뿐이야. 두 아들이랑 며느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 말고는 다른 욕심은 없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걸 보면서 제 코끝도 시큰해졌어요. 이 부모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데
그걸 모르고 혼자 응어리진 채로 살아온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고요. 어머님,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려도 꼭 풀게요. 그래, 너만 믿는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곱씹어 봤어요. 어떻게 운을 떼야 남편이 마음을 열어줄지, 어떤 표현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을지요.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시어머님이랑 거실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라고요? 어머님이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통화가 끝나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아주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희 우선 병원부터 가요. 안방에서 막 깨어나신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만 갈 뿐 받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옆에서 괜찮을 거야. 큰애는 괜찮을 거야. 라고만 계속 되뇌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한마디도 없이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너무나 무거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전해주길 아주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면서 차에 타고 있던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정신을 잃으셨고요. 우리 큰애가.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만히 벽을 짚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시신 수습 절차며 빈소 예약이며 친지 연락이며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져 결국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죠. 그러자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김재성 씨 오늘 휴무신데요. 네? 휴무요? 네, 어제 휴가 신청해서 결제된 걸로 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분명 그날 아침에도 오늘 좀 늦을 거야. 일이 많아서 하면서 평소처럼 옷을 챙겨 입고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회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휴가까지 내고 연락을 받지 않는 건지 도무지 짚이지 않더라고요. 일단 빈소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 그 의문을 마음 한쪽에 밀어두고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와중에도 혹시 남편한테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두 형제한테 동시에 사고가 난 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 미칠 것 같았죠.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동서는 세상이 떠나갔듯 울었어요. 병원 영안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울부짖는데 곁에서 일으켜 드리려고 해도 무너져 내렸죠. 저는 동서를 따로 위로할 겨를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자꾸 의식을 놓으실 것 같아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 안정제를 처방받았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절차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빈소를 차려놓고 본격적으로 조문객을 받기 전이었어요. 일가 친지들 몇 분만 와 있는 상태였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붙들고 물으셨어요. 며느리야, 채성이는 어디 있니? 왜 안 오니?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어머님. 곧 올 거예요.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니. 이런 일에 둘째가 안 오면 어떡해? 오고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둘러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걱정도 되고 화도 났지만 그것보다 사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라 라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혹시 남편한테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이젠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바로 옆에 마련된 흡연 구역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분명 남편이었어요. 놀라서 달려가 남편을 붙잡으려던 순간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옆에 동서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보고 담배를 피우면서 무언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시에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필 이 자리에서 저렇게 마주 서 있는 것부터가 이상했죠. 본능적으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방 속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화단 뒤편으로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이지 제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네가 연차를 낸 게 신기하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그래서 보험사 쪽 알아보러 다닌 건 어떻게 됐어? 수령자 명의가 너로 돼 있는 건 확인됐어. 지급 절차는 사망진단서 정리되는 대로 들어갈 거고. 다행이다. 그 돈 없으면 나 정말 끝날 뻔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형 명의로 빼둔 거에 비하면 대단한 발전이지. 그동안 빼둔 거라는 말이 귀를 찔렀어요. 대화 내용을 계속 들어보니 진실을 곧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전부터 손을 잡고 아주버님 모르게 아주버님 명의의 돈과 자산을 조금씩 빼돌려왔던 거예요. 동서는 사업 자금이 급해서 남편은 시부모님 유산이 형 쪽으로 갈 것을 대비해 미리 손을 써둔다는 명목으로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아주버님의 죽음을 두고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까지 타이밍이 맞을 줄은 몰랐어. 이제 정리만 잘하면 돼. 동서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보험금 들어오는 거 너한테 일부 떼어줄게. 그 대신 시부모님 유산 나눠주기로 한 거 기억하지? 남편 없어도 내 목 챙겨주는 거야. 그래. 이젠 어차피 내가 형 목까지 다 받게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야기 다시 나눠보자. 그러니까 형이 살아있을 때는 형 돈을 빼돌리고 형이 죽고 나서는 형의 사망보험금과 부모님 유산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한 셈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고 속에서는 정말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이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은 휴대전화 녹음 버튼이 제대로 켜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그래도 큰아들을 잃은 충격이 큰 시부모님에게 더 큰 비수를 꽂는 일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시 시아버님은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시어머님은 이미 큰아들이 떠난 충격으로 거의 탈진 상태셨죠.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그 두 분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게 먼저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녹음을 끄고 화단 뒤편을 조용히 빠져나와 다시 빈소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자꾸 풀려서 한 번씩 벽을 짚으면서 걸어야 했죠. 빈소에 들어서니 시어머님이 저를 보시곤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는 순간 몸에 다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일단 이 두 분부터 지키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뻔뻔하게 빈소에 나타난 남편은 절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급하게 지방 출장이 잡혔는데 휴대전화가 망가져서 연락을 못했어. 여보, 화났지? 일단 어머님 아버님부터 챙기고 얘기하자. 제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상주 자리에 앉더라고요. 동서 역시 옆에서 슬픈 얼굴로 손님들을 맞았고요. 두 사람이 가끔 눈을 마주칠 때마다 짧게 신호를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한번 알고 보니 그렇게 뻔한 게 또 없더라고요. 장례를 다 치르고 친지들이 다 돌아간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일, 아주머님 목까지
내가 대신 갚아드린다 라는 결심을 단단히 했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천천히 차분하게 찾기로 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쏟아내면 두 사람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변명을 만들어낼 사람들이라는 걸 이젠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늦게 남편이 안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옆에서 가만히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한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잠이 오지 않았죠.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뭔지, 난 이 사람의 무엇을 보고 결혼한 건지, 그동안 본 다정한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맴돌더라고요.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고 겉으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학원에 출근하고 남편 식사를 챙기고 동서에게도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면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죠. 제가 가진 거라고는 그날 흡연구역 옆에서 녹음한 파일 하나뿐이었고 그것만으로 두 사람의 모든 죄를 다 까발리는 건 어렵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때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쪽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들렸고 비슷한 시기에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운을 떼더라고요. 어머니, 그 형수가 명의 정리하는 일에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요. 그래, 큰 며느리 혼자 어떻게 다 하겠니? 네가 좀 도와줘라. 시부모님은 별 의심 없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본 저는 이건 저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두 분 다 모시긴 어려우니 시어머님 한 분만 따로 모셔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편찮으신 시아버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님께는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이게 다 아주버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오후 학원 끝나고 시어머님을 모시고 동네에서 좀 떨어진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머님께서는 절대 놀라지 마시라고 이건 꼭 겪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심환을 따로 챙겨야 할 정도였죠. 어머님은 다소 겁을 먹고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이성적이셨어요. 그렇게 사무실 자리에서 시어머님과 변호사 앞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그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과 동서가 보험금과 유산을 나누기로 거래한 바로 그 대화였죠. 시어머님은 파일을 들으시는 내내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끈만 자꾸 만지작거리시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시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혜진아, 이게 다 뭐니? 우리 큰애가 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거니? 내가 큰애한테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주버님 그렇게 보내드리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웃는 걸 본 이상 도저히 모른 척하고 못 살 것 같아요. 벌 받게 할 거예요. 네가 우리 큰애 대신 나서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변호사는 제가 준 자료들을 한참을 검토하시더니 차분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 녹음 하나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끌어가는 건 쉽지 않다. 다만 두 사람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막아두는 데에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본인들 명의의 땅과 모든 재산을 두 분 생전에는 본인들이 관리하시고 사후에도 함부로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형태로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변호사가 신탁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안내해 주셨고 시어머님이 두 번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는 사이 보험금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주버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보험사 쪽에 수익자와 가족 사이에 자금 사용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정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됐고 그러면서 지급이 한참 보류됐죠. 그 사이 동서가 사업 실패로 진 빚 때문에 채권자들이 동서 쪽으로 가압류를 걸어왔어요.
결국 동서 손에 들어올 줄 알았던 돈은 풀리자마자 빠져나갈 곳이 줄줄이 잡혀 있어서 사실상 빈손이 된 거죠. 남편 쪽도 똑같았어요. 동서한테서 받을 줄 알았던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기대하고 있던 시부모님 유산까지 손이 닿지 않게 묶여버리자 그제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눈치였거든요. 시어머님이 신탁 정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재산은 우리가 생전에 다 관리할 거다. 너한테 물려주는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 그동안 우리는 널 믿었지만 넌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감만 줬어. 무슨 이야기인진 네가 더 잘 알겠지. 더는 이대로 살 수 없다. 연 끊는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날부터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시부모님 댁을 자주 찾아갔는데 시어머님은 단호히 남편을 끊어내셨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형의 재산을 노린 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던 거겠죠. 그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어느 저녁, 이젠 제 차례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온 그때 저는 휴대전화의 녹음 파일을 그대로 재생시켰어요. 아무 생각 없던 남편이 자기 목소리와 동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엄청나게 놀라더라고요.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던 손은 그대로 멈추고 입술이 엄청 떨려왔어요. 여보,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자기 목소리잖아. 혹시 너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재산 안 주시겠다고 한 거야? 혜진아, 이건 오해가 있어. 그래, 부모님께 내가 말씀드렸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오해? 자기랑 형님이 아주버님 죽은 게 운이 좋다고 그러던 게 오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분위기가... 말이 자꾸 뒤엉키는데 저는 처음으로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태까지 아주버님 재산 빼돌리려 그렇게 바빴던 거구나. 그것도 형님이랑 손잡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난 자기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실망했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당신이 아주버님에게 그간 어떤 감정을 가졌든 어떤 대우를 받았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 여보, 난 우리를 위해 한 거야. 당신과 함께 잘 살려고. 난 이딴 걸 원한 적 없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벌 받고 이혼하자 우리. 남편은 변명조차 제대로 못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에 내려놨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 그동안 아주버님 명의로 빼돌려 자기 쪽에 두고 있던 돈도 손을 댈 수 없게 됐어요. 그 돈은 원래 아주버님 몫이었던 만큼 변호사 쪽에서 시어머님을 대리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부부 공동재산은 또 저랑 나누게 되니 남편 손에 실제로 남는 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끌어가는 건 결국 변호사 선생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었어요. 다만 두 사람이 그렇게도 챙기려 했던 돈은 끝내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고 시댁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죠. 동서는 가압류와 추가 채무 때문에 살던 집까지 정리해야 했고 남편은 결국 이혼 후 일을 그만두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아주버님의 자리에 아주버님의 몫은 끝내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아주버님의 복수는 충분히 대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 집 근처 작은 동네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입시 미술학원에 출근하고 있어요. 시아버님께는 끝내 그날 흡연구역 옆에서 봤던 장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는 그저 이렇게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재성씨와 저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힘드신 때 이런 결정해서 죄송해요.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난 너만 괜찮으면 됐다.
시아버님은 더 캐묻지 않으시고 그저 제 손만 오래도록 잡아주셨어요. 큰아들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두 분 인생에 너무 큰 짐인데 그 위에 둘째 아들의 진실까지 얹어드리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웠죠. 사정을 알고 계신 시어머님과는 그동안 여러 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시간들 끝에 어머님이 갖고 있던 무거운 마음도 어느 정도는 풀어낼 수 있었고요. 혜진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큰애 가는 길이 너무 억울했을 거다. 어머님, 저도 그래서 한 일이에요. 아주버님 가시는 길에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후 저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시부모님 댁에 들러 반찬을 챙겨드리거나 병원에 모셔다 드리곤 해요. 두 아들을 잃은 셈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힘이 되어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시어머님은 늘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어머님,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코끝이 시큰해지지만 표정만은 담담하게 답해드린답니다. 제 마음을 그저 그런 동정으로 비춰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건 아마도 시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가끔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그냥 모르는 척 살 수도 있지 않았냐고 묻기도 해요. 그런데 그날 제가 했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엄마가 가끔 저녁에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니? 하고 짧게 물으시는데 그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하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이제 와서 보니 밥을 먹었냐고 묻는 안부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상대의 하루가 온전히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무심한 듯 다정한 말이니까요. 이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저는 다시 기운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흡연구역 옆에서 들었던 두 사람의 웃음소리도 기억 속에서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정말 가끔 그날 그 장면이 한밤중에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베란다에 잠깐 나가 바람을 쐬고 들어와요. 마음을 다시 잡는 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단단해지고 나면 의외로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그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